강한 열돔이 사라지면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앞으로의 최대 변수는 연이어 북상하는 태풍 비구름대가 될 전망입니다. 4,7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엽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로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알아보는 YTN 연속 보도도 이어갑니다. 구급차 사고로 지난 5년 동안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응급 환자를 위한 운행이 아닌 경우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전 7시쯤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무너진 건물에 깔렸다는 보도가 잇따라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국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규모 7.4의 지진이 남미 콜롬비아의 서부를 강타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한 111명이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웅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전해주시죠. 콜롬비아 시각으로 10일 아침 7시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 9시쯤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111명이 숨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주도 페레이라를 비롯한 리사랄다 주에서만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마니살레스에서 3명, 칼리 등에서도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건물 수십 채가 붕괴하는 등 전국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진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보고타 등 전국 주요 도시가 모두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는 수많은 사람이 깔려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 5.0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페레이라와 아르메니아, 카르타고 등 서부 지역 6개 공항이 파손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87명이 다쳤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매시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 작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동은 국경을 접한 에콰도르와 파나마까지 전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규모는 7.4입니다. 진앙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주의 사노세 델 팔마르입니다. 진원 깊이는 107km로 보고됐습니다. 네, 특히 걱정되는 건 지난 1999년 대지진과 같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인데 당시 무려 1,200명이 숨졌죠.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커피 삼각지대로 불리는 곳인데요. 마니살레스가 주도인 칼다스주, 페레이라가 주도인 리사랄다주, 아르메니아가 주도인 킨디오주 이 세 개 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화산재와 퇴적층 지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토양 덕분에 커피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토양이 지진파를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켜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리사랄다주의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직선으로 60km에 불과해 이번에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물에 깔렸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월 25일에도 커피 삼각지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서부 킨디오주의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등에서 1,200명이 숨지고 5,00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지역과 양상 등이 그때와 비슷해서 이번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6월 말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6,000명 이상이 사망했죠. 이 베네수엘라와는 지진 단층이 완전히 달라서 일단 이번 지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콜롬비아가 속한 단층은 나스카판으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이 커피 삼각지대는 로메랄 단층대 위에 있는데 이 나스카판이 이 밑을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소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창고에는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 액체인 사료 위험물 100여 종, 191만 리터가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3대와 인력 83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본부장은 대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는 동시에 차량은 우회하기를 바란다는 재난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입니다. 강한 열돔이 사라지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날씨의 최대 변수는 연이어 북상하는 태풍 비구름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 하층을 짓누르던 거대한 열돔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습니다.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경보는 전국에서 모두 해제됐고 남아있던 폭염주의보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열대야 특보 역시 호남과 제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대구는 21일 만에, 부산은 24일 만에 기나긴 밤 더위가 누그러든 겁니다. 서울도 이틀째 열대야가 사라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무더웠지만 지난주보다 상대적으로 살만한 날씨였던 셈입니다. 굉장히 폭염을 가져왔던 어차피 이중 폭염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태풍 자체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태풍은 3층까지 있는데 뜨거운 공격으로 우리나라 쪽 들어오질 못하죠. 하지만 최악의 더위가 가신 자리에는 바짝 말라붙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 기상 수치 모델을 기반으로 본 표층 토양 수분 지도인데 농작물 뿌리가 위치하는 지하 40cm 깊이의 한반도 토양이 수분을 잃어 황갈색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강도 3에서 5 수준에 달해 최근 50년 평년 기준 최하위 수준의 극심한 토양 가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날씨의 최대 변수는 동해와 서해로 접근하는 연이은 태풍 잔해 비구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방패처럼 자리하고 있어 앞으로 날씨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이번 주 중후반 제15호 태풍 차놈이 약화된 이후에도 남은 수증기와 주변 기압기의 영향으로 강수 위치와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당분간 강수 변동성이 큰 상황이니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13호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한 가운데 약화한 비구름이 다음 주 중반 서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5호 태풍 차놈도 일본 도쿄를 관통한 뒤 동해로 진출해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 동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열돔은 깨졌지만 이번 주는 바짝 마른 토양 위로 찬 공기를 가진 고기압과 태풍 비구름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은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지난주보다 낮아졌지만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던 가운데 강수량도 평년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심각합니다. 기상학적 가뭄도 문제지만 농업용 저수지 곳곳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농업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던 호수가 마치 작은 개울처럼 보입니다. 황갈색 호수 바닥이 훤히 모습을 드러냈고 경사면엔 물이 빠진 흔적이 퇴적층처럼 남았습니다. 섬진강댐을 만들면서 생긴 거대한 인공호수 옥정호의 지금 모습입니다. 저수율이 19.6%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너무 가물어서 문제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와야 되는데 와도 조금 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폭염 속 전국 강수량이 평년의 82%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58개 시군이 기상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농업용수로 써야 하는 저수지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전국 평균 저수율은 47.8%,
평년의 70% 수준으로 56개 지역에서 농업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 거제, 함안은 저수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며 가뭄 심각 단계로 올라섰고 15곳은 경계, 20곳이 주의, 18곳이 관심 수준입니다. 특히 남부 지역이 평년의 48에서 70%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상태입니다. 논에는 이제 물마름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목적댐 저수율은 그나마 안정적이라지만 운문댐과 밀양댐, 섬진강댐 등 남부 지역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저수율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거나 급수차를 동원해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한편 가뭄 피해에 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이렇게 길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같은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난특별세는 저수지 준설과 대체 수원 확보 등 가뭄 대책 마련에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요. 무더위 쉼터 운영 같은 폭염 대응에도 일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맹위를 떨치는 폭염 속에서도 소방관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위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교통경찰관들도 아스팔트 열기를 견디면서 안전한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소방서는 이른 아침부터 출동에 대비한 장비 점검으로 분주합니다. 준비를 마쳤을 찰나 숨 돌릴 틈도 없이 현장으로 나섭니다. 집안에 벌집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30분가량 말벌과 사투 끝에 벌집을 제거한 소방대원 옷은 온통 땀으로 젖었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하루에 적게는 8건, 많게는 14건, 15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인당 3-4번씩은 이렇게 땀을 흘려야 하니까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 관내에 접수되는 벌집 제거 요청 신고는 하루 평균 80여 건꼴. 무거운 방화복을 걸친 채 뜨거운 화재에 뛰어들고 벌집 제거 현장까지 출동하다 보면 어느새 진이 빠져버립니다. 저도 벌집 제거복을 직접 입어보겠습니다. 옷을 잠시만 입었는데도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탓에 온몸은 금세 땀으로 젖을 정도입니다. 출근길 교통단속에 나선 경찰관들도 폭염이 야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가운 햇빛을 손으로 가려보지만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또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견뎌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들도 원체 많다 보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뜨겁고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또 뜨거워가지고. 하지만 시민들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극심한 더위에도 자리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감도 있을 거고. YTN 최승훈입니다. 택배 노조원들이 폭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발생한 택배 노동자 산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 우체국 본부는 어제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도 폭염 속 열악한 환경에 노동자들을 방치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펠릿에 끼어 발등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700조 원 규모의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호남 반도체 공장에 들어설 한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선 2028년까지 일부 기능을 임시 이전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첫 회의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 산업부와 재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삼성전자, SK 임원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던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수준의 속도를 당부했습니다. 부지로 선정됐던 광주 군공항 기지 일부 기능 또한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광주 군공항의 완전 이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차례 실무 점검을 통해 이전 시점으로 2028년이 가장 이르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보다 더 앞당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핵심 전력이 이동하는 광주 군공항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고 미 측도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부지 250만 평 외에 필요에 따라 인근 부지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조기 준공 계획에 맞춰 전력 용수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기업 임원들도 진행 속도에 놀랐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평가 단축,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청와대 전담 조직과 국무총리실 범정부 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는 등 행정 절차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8.3 세제 개편안 발표 뒤 논란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부동산 이슈를 둘러싼 니탓 공방이 여전합니다. 이른바 버스하우스로 논란이 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대출절벽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를 불러 발언권을 준 겁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계속됩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에서는 민간이었다면 분양 사기였다는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3 세제 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논란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고리로 연일 청년 홀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버려진 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삼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발언 논란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급 정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을 지원 사격하는 동시에 야권의 문제 제기는 정쟁을 위한 공세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부동산 공급 절벽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인이 있다면서 뻔뻔하게 남 탓한다고 힘주어 비판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무너졌습니다. 정부의 공급 속도전은 TF 확대와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에 국민의힘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체 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황희 의원은 폐버스 논란 사흘 만에 청년 주거의 엄중함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대신 SNS 형식을 빌렸는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말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가 처음 열려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노사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다시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중앙쟁의 대책위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고요. 기아노사는 사흘 연속 교섭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다가오자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사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농협이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대 이어 오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조가 함께 반대 집회를 엽니다. 관세청이 이번 달 들어 12일까지 수출입 현황 집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2.8% 증가한 988억 9천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런 기세를 이어갔을지 주목됩니다. 1980년대 원양어선을 타고 세계 바다를 누비다 사고로 숨져 아프리카 세네갈을 묻힌 원양어선원의 유해가 3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세네갈 다카르 묘역에 안치돼 있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한위를 국내로 이장하기 위한 유해 봉환 추도식을 엽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분쟁은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불똥은 홍해와 북쪽 수에즈 운하로도 튀었습니다. 특히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단지와 모카항 등 홍해 연안 거점들을 연일 맹폭하면서 사우디는 도간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에즈 운하의 북쪽 관문,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 앞바다에서 가스 운반선이 정체불명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전지대로 꼽히던 사우디 원유의 마지막 해상 통로마저 위협받은 겁니다.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은 남쪽 모카항과 사우디 자잔 정유 공장을 대규모로 공습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홍해 연안 물류망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동쪽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막힌 사우디는 서쪽 홍해를 통해 북쪽 수에즈로 원유를 보내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남쪽 후티의 맹폭에 이어 북쪽 수에즈마저 공격받으면서 홍해 안에 갇힌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됐습니다. And if it can't go south through the Bab al-Mandeb Strait and it can't go north through the Suez Canal, it is trapped. 홍해 내부에 갇혀 나갈 수 없는 사우디 유조선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폭이 좁은 수에즈 운하 특성상 식별장치를 끄고 몰래 이동하는 통항도 불가능합니다. 실제 이란 전쟁 이전 하루 700만 배럴을 웃돌던 사우디 원유 수출량은 3면 봉쇄가 가시화된 최근 400만 배럴대까지 4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불안정한 국제 유가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Now prices are still higher than we would like, but we've taken a lot of steps so that when the Gulf situation is resolved, then we can expect prices to go way down. 사우디가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다급히 집단 방위 조약까지 맺고 안보 동맹 구축에 나섰지만 꽉 막힌 바닷길을 당장 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우디 원유를 물리적으로 가둬버린 친이란 세력의 전방위 포위망에 세계 경제가 유가 폭등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가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새로운 액화 천연가스 수출시설 건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동부 오만만 연안에 있는 여러 입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LNG 수출시설이 건설되면 UAE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추진 중인 신규 송유관 건설과 항만 확장 계획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시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이었죠.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28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82%나 급감했는데 입추를 지나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온열 질환 피해도 다소 진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들어 처음으로 온열 질환 환자가 두 자릿대로 내려갔습니다.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8명으로 경기도가 6명, 서울 5명, 충북 4명 등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8일
154명에서 무려 82%가 줄어든 겁니다. 이달 들어 8해 동안 매일 200명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7일 입추를 지나 폭염 기세가 꺾이면서 온열 질환 피해도 진정되는 거로 보입니다.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3,320명이 됐고 사망자는 3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전체 환자 수는 적지만 사망자는 8명이나 많아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피해가 심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더운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폭염의 피난처로 불리는 곳이 강원도 대관령이죠. 옛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일대가 무단 캠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금지 현수막과 차단 시설까지 설치했지만 일부 캠핑객은 취사와 빨래, 샤워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해발 830m 대관령 옛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입니다. 캠핑 차량 10여 대가 선자령 등산로 입구 양쪽으로 늘어섰습니다. 숲과 맞닿은 곳에서 버너를 켜고 음식을 조리합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넘게 머물기도 합니다. 해질 무렵 CCTV를 보니 휴게소 주차장으로도 캠핑 차량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관리 인력이 퇴근한 틈을 타 주차장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말뚝과 밧줄로 막아놓은 구역 앞까지 차지했습니다. 이곳은 차박과 야영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하지만 경고 현수막이 무색하게 주차장 곳곳에 캠핑 차량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물을 여러 통씩 받아가고 심지어 빨래와 샤워까지 합니다. 물 샤워 이렇게 하시고 물도 받아서 뭐 떠가시고 있지 않고 이게 보관되니까 단순화된 정도 있어요.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만 남습니다. 언제 쓰레기를 집어 던져요? 먹는 것도 아니고 수북해요. 관리 당국은 지역 이미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캠핑 차량은 예년보다 줄었지만 공공장소를 캠핑장처럼 쓰는 무단 차박 행태는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폭염 속 강수량이 평년을 밑돌면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져 가뭄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47.8% 수준으로 평년의 70% 수준에 그치면서 56개 지역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농업 가뭄을 겪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경남 밀양과 거제, 함안 등 3곳은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며 최악의 수준은 심각 단계로 내려갔고 15곳이 경계, 20곳이 주의, 18곳이 관심 단계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어진 극한 폭염으로 모두 30경기를 취소했던 프로야구가 오늘부터 다시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국제대회가 아닌 다른 이유로 멈춘 건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2021년 7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경기는 요일에 상관없이 오후 7시에 시작하고 더위가 조금 더 일찍 가신다면 경기 시간은 예전으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에 일부 투표소에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많게는 수백 명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 종료 이후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경 합수본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마감 시각에 임박해 현장에서 집계된 투표자 숫자가 최종 단계에서 수백 명씩 줄거나 늘어난 거로 파악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지역만 전국 3,500여 곳 투표소 가운데 29곳에 달합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과 전북 등 지역 구분 없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 공도읍 일부 투표소는 오후 6시 기준 2,100여 명이던 투표자가 최종적으로 611명이나 감소했고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도 381명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최종 투표자 수가 증가한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 1동은 현장에서 파악한 것보다 785명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 2동과 송파구 가락 2동은 각각 147명, 98명이 늘었습니다. 선관위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관계자 입건이나 추가 강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통계가 수정되는 과정에서의 고의성, 위법성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실시간 투표율 임의 조작의 경우 그에 앞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합수본은 선거 종료 이후 선관위가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파악해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기된 투표율 오입력 논란에 대해 최종 개표 결과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회 투표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오입력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면서도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토특위 세 번째 청문회에 불려나온 선관위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문제가 된 투표자 수 오입력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다만 고의로 조작한 것도 득표 결과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여야는 재검표 일정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 회의를 반쪽짜리로 끝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청문회 시작 5시간 만에 겨우 입을 뗀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은 최근 쏟아진 투표율 허위 입력 논란에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잘못 입력하고 자료를 빠뜨린 건 아날로그 방식으로 집계하다 보니 노출된 한계일 뿐 고의를 갖고 조작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투표율 오입력 문제가 득표 결과 조작, 부정선거로 이어질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표 결과 이거 갖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득표는 각 당의 참관인 후보자들 또 그 관계인자들이 모두 입회해서 확실하게 검증이 된 그런 수치다. 개선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기존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시간대별 투표율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야당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했던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여야가 종일 공방을 벌이며 회의가 멈췄고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국민의힘만 청문회를 이어간 겁니다. 8월 18일 도저히 못 받겠다면 24일이든 25일이든 6일이든 좋습니다. 8월 중으로 올림픽공원 공개 재검증 날짜를 잡읍시다. 8월 18일 날 안까지는 임명을 하게 된다고요. 그 임명된 특검과 같이 날짜를 맞춰서 공개 검증을 하자는 게 왜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국토특위 활동 기간을 한 달 연장한 뒤에도 여야가 회의 시간 대부분을 공방으로 흘려보내면서 사태 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이라는 본래 취지는 흐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알아보는 YTN 연속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중학생 참변뿐만 아니라 구급차 사고로 지난 5년 동안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부상자는 4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응급 환자를 위한 운행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상봉동. 파란불에 교차로를 지나던 SUV를 사설 구급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구급차는 보행자를 덮쳤고 70대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도 요양병원으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내 9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구급차가 신호를 어겨가며 달릴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부터 켜는 사설 구급차들 때문에 시민들은
이 구급차에 대한 신뢰를 잃고 진짜 위급한 순간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환자를 살리겠다며 위험천만 운전을 하다 되려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구급차 사고는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합니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11개 보험사에 접수된 구급차 사고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먼저 사망자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4명, 지난해에는 9명이나 숨졌는데 최근 5년간 2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어떨까요? 해마다 수백 명, 지난 5년 동안 무려 4,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이 대부분 파손된 대형 사고만 해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급차가 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 집계인데 문제는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도 사설업체에 가할 수 있는 마땅한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응급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아닐까. 보건복지부는 운행 중 사고를 낸 사설 구급차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언제쯤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2살짜리 남자아이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교회 목사를 구속했고 이 아이의 외할머니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 어린이가 인도를 따라 달려갑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진 12살 A군의 일주일 전 모습입니다. 응급실로 후송된 A군은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숨졌고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질 당시 체온이 높고 탈진 증세를 보인 데다 신체 일부에는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60대 교회 목사를 구속하고 A군의 외할머니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A군에 대한 학대 신고가 4차례나 접수됐고 이달 초에만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2차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군은 목사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외할머니에게 손바닥과 발바닥을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접근 금지와 격리 등 임시 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천안시와 협의해 A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려 했지만 아이가 적응하지 못해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장애를 앓던 A군은 수년 전부터 학교에 가지 않은 채 교회에서 생활하며 외할머니와 교인들에게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목사와 교인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남 중원경찰서를 지난 7일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과거 성남 중원서가 맡았던 대웅제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 사면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다만 특별 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면 대상자 분류 등에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부부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누구를 통해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부인으로부터 답례로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겁니다. 김 씨는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직접 받은 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의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느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습니다. 가방을 인지한 경위를 두고는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 옷색에 맞춰 들기 위해 비싸 보이는 모조품, 이른바 짝퉁을 많이 사뒀다며 직원들이 정리해둬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서는 증언 거부권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씨는 그러면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또 특검 측이 당대표 부인으로부터 선물과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추궁하자 그간 영부인 수사를 다 해왔느냐며 무조건 죄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 역시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4시부터 군기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에서 11월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정청래 가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습니까? 전설의 과방위원장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저는 오늘 좀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후보자의 연설 중에는 일체의 비방이나 연설 방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20초. 잠시 장례를 정리하겠습니다. 20초. 잠시 장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진행 관계자분께서는 장례를 정리해 주시기 진행본부에서 시간이 1분 흘렀기 때문에 4분을 다시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한 후보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습니까? 반도체 특별법 즉시 만들고 광역 교통망 만들고 인허가 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주 여건 마련해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정청래 가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까 연설하다가 대통령 이름에 대해서 잘못 부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오중기 위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극한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많은 지역의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호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나타나겠고 오늘 서울이 한낮에 34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대부분 쉬어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4도, 부산 23.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무덥겠는데요. 서울 34도, 전주 34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내일부터는 동해안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